1925년도에 출간된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비는 외적인 모습만 보자면 훌륭한 도시였다. 하지만 도시를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증오스런 매춘업에 얼음처럼 교활하고 뻔뻔스런 포주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등어리가 오싹해짐을 느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한 것은 모두가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악감정을 떠나서 그의 자서전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매매 포주로 아주 유명한 건 역사적으로도 남겨진 사실이고, 그들의 성매매는 우리가 사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령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유럽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50년 현재 프랑스 최고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 유대인들이 첫 발걸음을 내밀면서 그들은 꾸준히 유럽 대륙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자 자신들과 다른 정체성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게 되면서 그들은 게토라는 특수구역에 강제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게토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모여 살면서 특히 고리대금업에 종사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극소수의 유대인만 이렇게 사채업에 종사했을 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유대인들의 삶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의 발발과 함께 뒤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군은 유대인들의 제한 공간인 이 게토를 구체제의 허울로 여겼기에 프랑스 내 모든 게토를 해방시켰으며 그들의 슬로건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에 걸맞게 유대인들도 역시 프랑스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유럽 대륙 곳곳의 유대인들은 게토에서 벗어나게 되며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올가매던 게토에서 해방되었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살았기에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나 기본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맨 땅에서 일어나야 했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해방되기 전이나 후나 비참한 삶을 사는 건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고로 유대인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성매매였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런던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에 맞게 대도시는 점점 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한 매연, 그리고 열악한 주거지, 낮은 봉급과 불평등한 의료 시스템에 쓰러져가며 특히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더욱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창녀와 신사를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었던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발빠른 유대인들과 연합하며 사창가를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여성해방운동가인 조세핀 버틀러가 성매매 여성해방운동을 펼치면서 대도시의 사창가들은 쇠퇴하고 유대인들은 영국 여자들을 사창가로 끌어들였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상한 머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신매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난한 동유럽에 살고 있던 자신들과 같은 핏줄인 유대인 여자들에게 서유럽의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거나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가정부를 구하니 그곳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속이면서 인신매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이 많이 사는 우크라이나의 항구도시 오데사, 폴란드의 바르샤바,
리투아니아의 빌뉴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빈 같은 경우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매춘업을 장악하게 되었고, 얼마나 그 강도가 심했냐면 1890년 바르샤바의 유대인 여성 3명 중에 1명은 창녀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19세기 말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방문한 한 미국인의 기록에 따르자면 도시 매춘의 모든 것은 유대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어린 10살짜리 소녀부터 76살의 노파까지 모든 창녀들은 유대인의 관리하에 있었고 정부도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1880년부터 세계 곳곳으로 여자들을 수출하며 일파만파 매춘 사업을 세계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주요 지역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었으며 1900년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성매매를 업으로 삼는 유대인 여성만 4,000명에 달했으며 브라질과 우루과이 등에서도 8만 명이 넘는 유대인 성매매 여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고 해요. 심지어는 개화기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유대인 매춘부들이 커민커민을 외치며 호객행위를 하였기에 그들을 가민이라고 불렀다는 해외에 나가본 개화파의 기록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세기 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카지구의 유대인 사창가 그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요,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나라인 게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아르헨티나는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에 걸맞게 유대인들은요, 이 아르헨티나에 바르샤바 유대인 공조협회라는 거창한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진이 실제 그곳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 좋아서 공조협회이지 그 속을 살펴보면 동유럽의 유대인 인신매매 단체들과 다른 대륙의 유대인 사창가 업소를 연결시켜주는 그 네트워크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바르샤바 유대인 공조협회는 동유럽의 가난한 유대인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거나 정말로 사랑하니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애정공세를 펼치며 감언이설로 속여가지고 그 여자들을 아르헨티나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팔레스티나 호텔에서 춤을 추는 유대인 댄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순진무구한 유대인 여자들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여 탈출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경찰이나 공무원들 역시 유대인 성매매 업자들한테 연계되어서 큰 돈을 받고 뒤를 봐주었기 때문에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르샤바 유대인 공조협회에 방문을 했던 자의 기록 역시 남아있는데요. 방의 인테리어는 훌륭했다. 여자들도 아름다웠고 서비스도 끝내줬다. 하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사실은 평소 점잖은 신사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그들의 부인을 버리고 매춘부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그곳의 적나라한 실태와 내로남불일까요? 자신도 그랬으면서 일부 잘못된 남성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 라켈 리브만이라는 여성인데요. 그녀 역시 이 바르샤바 유대인 공조협회에 속아서 아르헨티나에 끌려간 그 인신매매의 희생자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천운이 따라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언론에 그 당시 베일에 감춰져 있던 이 유대인 인신매매 단체를 폭로한 첫 번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거대한 인신매매 단체의 진실을 언론에 폭로할 때 매수당한 경찰과 공무원들은 그녀에게 목숨이 아까우면 폭로를 멈추라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리아라는 여성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살던 가난한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녀도 바르샤바 유대인 공조협회에 속아서 머나먼 아르헨티나로 왔지만 운이 너무나 좋게도 미립국 단속반에 걸리게 되면서 율락가로 팔려가는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비극도 따르게 마련이죠. 폴란드 출신의 바렐미나 슈미츠. 가난한 유대인 여성이었던 이 슈미츠는 돈을 벌 수 있게 취직시켜준다는 그 감언이설에 속아 쿠바의 수도 하바나, 그곳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성병에 걸리게 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창가 뒷골목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예는 언론에 알려진 여성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정의로운 사람은 있었겠죠. 1927년 아르헨티나 지방 검사들 중에 그 정의감에 불타는 일부가 자신들의 조국에 뿌리 박혀 있던 유대인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는 걸 시작으로 유착이 된 관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면서 이 아르헨티나의 유대인 인신매매 조직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기록을 살펴보면 1860년에서 1930년 사이에 무려 50만 명의 유대인 여성들이 이 성매매 업자들에게 속아 고향을 떠났고 타국에서 어쩔 수 없이 웃음을 팔며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각 나라의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신원 파악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여성 혼자 타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경고하기 시작하며 대대적으로 계몽운동을 하였기에 전 세계적으로 뻗쳐있던 유대인 인신매매업은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크나큰 계기는 이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며 유대인 학살을 시행하였기에 이 중계지 역할을 하던 독일의 유대인 네트워크가 사라지며 1938년을 기점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인신매매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리디 어린 나이에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와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되었던 그들은 평생 괄시를 받으며 더럽다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으나 대부분은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고요. 또한 불결하다고 창녀만을 모은 묘지에 따로 매장되며 죽어서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미 유대인 사회가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나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 유대인 창녀들의 희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창녀의 비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아르헨티나에서 매춘업은 유대인 폭력 조직을 중심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공포심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그녀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인류사에 남겨진 비극이란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